안녕하세요. 해전대학교 제과제빵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 때 아바타를 넣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어, 해야지. 그러고 그냥 하는데 좀 화면빨을 잘 못 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7절 빵의 굽기, 베이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빵의 굽기는 제빵의 마지막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반죽이 가볍고 다공질인 상태가 됐을 때 어, 가열을 통해서 가식성인 제품으로 전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빵의 굽기입니다. 굽기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피 증가, 그리고 껍질의 형성, 단백질의 변성, 그리고 전분의 호화, 또 갈변 반응 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빵에 여러 다양한 풍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굽기 공정 중에 열의 전달 방식을 보게 되면요. 빵 반죽은 오븐에서 열을 받게 되는데 그 열은 건조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킹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베이킹이라는 건 어, 건조열에 의해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건조열에 의해서 반죽이 또는 식품이 익는 것을 베이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조열이라고 하면 세 가지 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도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열.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체가 이렇게 열을 방사하죠. 그래서 이런 열들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들이 열을 받아서 열을 방사를 할 때 이 방사되는 열에 의해서 이 빈 공간에 대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열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에 의해서 전도열, 복사열, 대류열, 이 세 가지 열에 의해서 빵은 구워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 오븐에 손을 넣더라도 200도 정도 되는 오븐에 손을 넣어도 어, 물에 100도 정도 되는 물에 손을 넣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뜨거움을 덜 느끼게 되는 건 그만큼 전도되는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오븐 바닥에 손을 탁 대면 어마어마하게 뜨겁겠죠. 전도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븐의 중간에 이렇게 손을 넣게 되면 전도열보다는 복사열이나 대류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뜨거워지게 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죽이 발효돼서 적정한 높이에 다다르게 되면 오븐으로 옮겨서 구울 시점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선 반죽의 온도는 발효실의 온도에 거의 근접되어 있다. 그래서 대략 2차 발효실의 온도는 좀 높은 온도가 되겠죠. 약 38도에서 46도 정도, 또 내지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는 하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38도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죽은 잘 팽창되어 있고 껍질 형성에 대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은 상태가 돼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껍질이 형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껍질이 말라 있는 경우에 굽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굽는 과정은 일련의 물리적, 과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반응을 포함하게 되는데 굽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반죽 윗면에 껍질이 형성이 되고 또 반죽 안에 있는 기공,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가스들이 팽창을 하게 돼서 반죽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반죽의 팽창을 통해서 반죽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내부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효소와 이스트는 불활성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밀가루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돼서 응고되고 또 응고되면서 물을 뿜어내주게 되면 전부는 그 물을 받아서 팽윤하게 되고 호화되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호화된 전분이 어느 정도 수분을 방출하고 건조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빵을 꺼내서 식혀주게 되면 맛있는 그런 빵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폭넓게 분포된 풍미 성분 그리고 방향성 혼합물의 형성을 동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븐의 열이 반죽을 감싸게 되고 오븐의 열은 반죽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스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열의 침투는 서서히 일어나게 되면서 반죽의 온도를 꾸준히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산화탄소 가스가 팽창하게 되고 또 전분이 호화가 되고 단백질이 불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보다 보통 빵을 굽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빵은 크게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오븐 스프링 또는 오븐 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죽 내부의 온도가 약 50도 정도에 접근해 가면서 반죽의 액체 부분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어, 기공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반죽이 팽창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스트는 대략 60도 정도가 도달할 때까지 반죽 내부의 온도 상승과 함께 점점 많은 또 빠르게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용에 의해서 반죽의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죽의 팽창은 글루텐이 응고되면서 대략 75도에서 80도 정도 사이에 전분이 거의 이와 같은 온도에서 호화되고 팽창된 형태를 가진 빵으로 굳을 때까지 느린 속도로 계속되도록 하게 되겠죠. 이런 초기 단계에서 굽기 초기 단계에서 겉껍질의 형성이 시작이 되고 겉껍질의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겉껍질의 중요한 기능은 일단 그 획득된 오븐 스프링을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팽창을 방지하는 것. 더 팽창이 일어나면 구조적으로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구워지고 나서 이렇게 옆구리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겉껍질에 존재하는 당들은 오븐의 강한 열에 의해서 캐러멜화가 되죠. 캐러멜화가 되죠. 또 얼마간의 당들은 단백질하고 반응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우리는 갈색화 반응 또는 마이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가열을 통해서 빵 내부의 중심 온도는 약 93도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높은 열에 의해서 어, 빵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수분이 증발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체적이 약간 축소되고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138페이지 그림 42를 봤을 때 굽기 12분 후에 빵 내부의 모양을 보면 내부의 온도는 대략 86도 정도가 되고 가운데 부분이 잘 익지를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중간에 12분 후에 꺼내서 단면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죽은 점차적으로 외부에서 가운데 쪽으로 익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빵을 구울 때 스팀 같은 것들도 주게 되는데요. 스팀을 주는 목적은 뭘까요? 그 오븐 내 스팀은 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데, 음, 우리 식빵 같은 경우엔 스팀을 사용하나요? 스팀을 사용하지 않죠. 그럼 어떤 빵에 스팀을 사용할까요? 주로 프랑스 빵, 바게트 이런 거. 근데 그런 빵들은 보통 반죽의 연화를 시키는 물질들 또는 반죽을 약화시켜서 오븐 팽창을 도와주는 그런 재료들, 원료들이 들어가든가요?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과 밀가루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산화탄소 가스들이 어, 물 속에 반죽 안에 있는 물 속에 그리고 작은 기공 안에 가둬져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열이 온도가 반죽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팽창을 하게 되죠. 이 팽창을 하게 될 때 연화 물질인 뭐 설탕이라든지 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잘 늘어나질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빵빵하고 터져서 작은 기공들이 큰 기공으로 만들어지는 붕괴돼서 큰 기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겉껍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교환을 이루고 그러면서 유연하고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에 의해서 오븐 스프링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오븐 스프링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 물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스브레드 단단한 빵들, 그러니까 설탕이나 유지가 들어가지 않는 빵들은 스팀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죽의 껍질의 온도는 빠르게 높여주긴 하나 실제 껍질이 호화되면서 팽윤되게 되죠. 팽윤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죽 같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븐 안에서 팽창성을 더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빵들, 이런 빵들에는 대부분 스팀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겉껍질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호화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탕 함량이 답을 안 적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잠깐, 우리 조교님이 와서 질문을 해서 잠깐 좀 끊어졌어요. 어찌됐거나, 스팀은 그런 허스브레드, 설탕이나 유지가 들어가지 않은 반죽에는 오븐 안에서 오븐 팽창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60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단백질은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건조해를 의해서 완전히 굳어버리기보다는 수분이 계속 공급되면서 변성이 팽윤되는데 전분이 팽윤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뭐 바게트 같은 경우 아주 잘 만든 경우에는 껍질이 좀 광택들이 좀 있는 그런 바게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팽창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헛스브레드를 이렇게 툭툭 두들겨 봤을 때 공명 소리가 나죠. 속이 비어 있는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껍질이 팽창이 잘 됐고 내부에서도 그런 윤활 물질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작은 기공들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팽창되면서 투둑투둑투둑 끊어지면서 큰 기공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팀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오븐 온도는 높은 상태에서 온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좀 낮은 압력의 스팀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븐의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중간에 스팀을 주게 되면서 반죽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나 할 때는 빵이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팀은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굽기 과정 중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볼까요? 자, 반죽의 온도 변화, 오븐 팽창을 보면 200도 정도의 오븐에서 빵을 굽더라도 보통 빵 반죽 내부의 온도는 99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의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이커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빵 반죽이 받는 열량은 항상 일정하지만 전달되는 열량은 직선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반죽 내부의 온도가 떤 쓰임새가 있느냐에 따라 온도 상승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쓰임이 생길 때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인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 보면 이제 보통 빵 반죽이 49도 정도 도달할 때까지 반죽의 온도 상승 속도는 반죽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하니까 반죽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기보다는 이산화탄소가 팽창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포화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49도 이상에서 포화되기 직전까지는 어, 온도가 직선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49도에서 대략 한 55도 정도 사이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반죽의 온도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온도 이상에서 전분이 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빵 반죽의 열 흡수성이 증가되고 온도 상승은 다시 완만하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호화가 끝나는 약 한 80도, 79도 정도가 되면 다시 온도는 크게 상당히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후 빵 반죽의 온도 상승은 알코올이나 수증기 증발로 인해서 상당히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을 구울 때 그런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전분의 호화인 거죠. 그 전분의 호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굽기 과정 중에 반죽이 40도 정도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팽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도 정도, 약 60도 정도에 도달하면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점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따라서 발효 과정 초기에 이용되는 전분은 알파 아밀레이즈와 베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가수분해되기 쉬운 손상 전분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전분들은 호화가 시작이 되고 가속화되는 발효 말기에서부터 굽기 과정 초기의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더라. 또 전분의 호화는 수분의 존재와 전분이 노출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빵의 내부는 반죽 내 유리수와 단백질로부터의 물을 흡수해서 호화가 가속화되고 빵 내부 중에서 온도에 의해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게 되는 바깥쪽 부분의 전분 호화도가 크게 되죠. 반면 껍질 부위는 미안합니다. 수분의 빠른 증발에 의해서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화가 제한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단백질의 열 변성은 아까 이야기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대략 한 60에서 70도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수분과의 결합 능력이 상실되면서 단백질의 수분은 전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의 호화가 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효소의 활성을 봅시다. 굽는 동안에 아밀라제 활성은 가속화되는데요. 이 아밀라제는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는 10도가 상승하게 되면 약 2배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메가 알파 아밀레이즈의 변성 온도는 대략 65에서 95도 정도 사이가 되더라. 그래서 대략 57도에서 72도 정도가 되겠죠. 음, 음, 잠깐. 아니야. 자, 효소의 활성을 보면 굽는 동안 아밀라제 활성은 가속화되고요. 음, 효소의 활성을 한번 보시죠. 자, 굽는 동안 아밀라제 활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는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는 약 10도가 상승하면 2배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게 돼요. 알파 아밀라제의 변성 온도는 대략 68에서 83도 정도인데요. 가장 빠르게 이 범위 온도 범위에서 굽는 시간이 약 4분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베타밀레제는 굽는 시간에 약 2.5분에 해당하는 57도에서 72도 정도에서 변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또 굽는 온도의 변화는 전분의 분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속살의 굳기 그리고 빵의 무게 및 기공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을 고려한 바람직한 온도는 대략 200도 정도의 오분 범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세포 구조의 형성을 볼까요? 어, 빵의 내부 구조를 평가할 때 기공이 크다, 셀이 크다 또는 작다로 묘사하게 되는데 빵의 세포 구조는 굳기 과정 이전에 여러 공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포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첨가할 때 공기가 투입되거나 혼합하는 동안에 공기가 반죽 속에 유입되는 경우 외에도 이스트가 발효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반죽을 발효하는 동안에 반죽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기공들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팽창이 됩니다. 또 어린 반죽은 글루텐이 충분히 수성되지 않아서 글루텐과 글루텐 사이에 수분의 이동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아주 미세한 기공들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어린 반죽으로 만든 세포 구조는 세포벽이 두껍고 거칠게 되고 기공수가 적게 되겠죠. 또 발효가 지나친 반죽 같은 경우에도 글루텐의 숙성이 지나치게 되고 글루텐과 글루텐 사이에 수분이 적어서 글루텐끼리 붙어 있게 되겠죠. 따라서 지친 반죽으로 만든 세포 구조는 세포벽이 얇고 약하면서 둥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글루텐의 분解가 심해서 큰 구멍이 있으면서 열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음, 교재를 보여드릴까요? 교재? 그림 44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음, 이건 여러분들 교재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미의 생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풍미의 생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빵의 풍미는 겉껍질과 내부 색상에 대해서 내부 속살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 어, 그리고 속살의 부드러움이나 탄력성에 의한 감촉 등의 종합적인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빵의 풍미는 사용하는 원료들 그리고 이스트와 세균의 발효 산물인 초산이나 젖산, 프로피온산 등의 수용성 유기산 그리고 생화학적인 변화 및
오븐 열에 의해서 빵 껍질 부분에서 형성되는 아세톤이나 케톤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 같은 것들이 빵 속으로 침투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생성이 되더라. 이 중에서도 빵의 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빵을 굽는 동안에 형성되는 방향성 물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빵의 방향성 물질들은 보통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의 열에 의한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과 알코올의 결합에 의한 그 에스테르의 형성들, 또 알코올 발효 동안에 생성되는 발효 부산물과 산화적인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결합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식빵 중에 카보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 아세톤, 뭐 하이드록시 메틸 프랄, 그리고 이소발린 알데히드,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껍질 쪽으로 주로 많이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빵의 신선한 맛은 에틸 알코올, 그리고 아밀 알코올, 그리고 이소 아밀 알코올 등의 휘발성 알코올이나 아이소카프린산, 그리고 라우린산, 그리고 미리스틴산, 그리고 팔미틴산 등의 유기산류, 그리고 각종 에스테르유에서 형성이 됩니다. 또 발효된 알코올은 약 78도 정도에서 어, 증발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은 대부분 생성된 산들하고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방향성 물질인 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갈색화 반응이 있는데요. 이 갈색화 반응은 우리가 브라우닝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반응을 우리는 메일라드 반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의 대부분의 풍미 성분들은 어, 약 100도 정도에서부터 150도 사이에 멜라노이딘 물질이 형성이 되면서 덱스트린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덱스트린들이 150도 정도가 되면 캐러멜 물질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150도 정도 이상에서는 이 캐러멜 물질 형성들이 가열 산화 물질들로 변화가 되면서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카본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거의 어, 먹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알 반응을 보게 되면 뭐 이걸 카르보닐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응은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아미노산 또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중에 유리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결합을 해서 멜라노이드라는 갈색 물질을 형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적 반응은 효소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우선 온도의 영향과 수분의 영향, 그리고 pH의 영향, 당의 종류, 또 반응 물질의 농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음, 빵의 색상에 영향을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븐의 열량이 굽기 원칙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2학기 때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마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유튜브가 이번 주에 나왔다가 끊어질 확률이 많은데요. 음, 다음 주에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제과제빵 과학 처음부터 여기까지. 대신에 이제 그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는 어, 제빵 공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포뮬라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 또 수소이온 농도, 또 뭐 원료들의 기능, 종류와 제법, 뭐 혼합, 그리고 이제 발효, 그리고 완성 공정, 그리고 굽기 이 정도의 내용을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 때는 어, 시험 보는 방법이 어, 구글 닥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이메일을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은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지로 하니까 예, 어, 여러분들이 구글 닥스를 열 수 있도록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고 답안지를 구글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구글에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보고요. 여러분들 어, 시험들 잘 보시고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좀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재미가 없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자세히 또 관심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어, 우리 그 한 학기 동안 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서 시험 잘 보고 방학 즐겁게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다음 학기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안녕.